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한국사 시대 흐름 잡기 오늘 근대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조선시대의 흐름을 잡아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근대사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라고 하는 것은 고종이 즉위하는 1863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국권이 강탈당합니다. 그래서 1863년부터 1910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내용의 이제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일단 대원군 집권기부터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서부터 시작인데 그때 잠깐은 아니었어요. 대원군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냥 편의상 1863년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각을 하게 되는 것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원군이 사실상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대원군이 어떤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하냐면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도정치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변사 중심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왕권이 약해져 있고 의정부와 육조 체계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그러면 비변사 같은 기구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화재로 소실된 이후로 이게 아직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세도정치 시기에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의 통상 수교 요구에 대해서 다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부를 하면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자, 어지럽힐 요자를 써서 양요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양요 중에 프랑스가 강화도를 공격한 그런 사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쳐들어온 사건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 대원군 부분에서는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좀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대원군이 첫 번째 뭘 했냐? 왕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 정책을 한다. 그게 비변사 폐지, 경복궁 중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전 편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뭘 하냐?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생 안정 정책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정의 문란함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전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다시 조사해요. 양전하고. 군정의 문란함은 군포죠, 군포. 그러니까 호포제라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함은 어떻게 해결하냐? 환곡을 폐지하고 사창을 실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통상과 수교를 거부하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양이 쳐들어오는 걸 우리가 양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뭐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다가 우리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의 지휘로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해버리죠. 격퇴합니다. 그리고 병인 양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건데 이것의 원인은 병인 박해예요. 병인 박해.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조선인 신도들을 탄압했던 그 천주교 박해 사건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왔고요. 이때는 누가 막아냈냐면 양원소 장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근 장군이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도해서 여러 서양인 그 선원들이 충청도 덕산으로 상륙을 합니다.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 해서 대원군을 협박하려고 했던 거죠. 도굴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오페르트 도굴 이른바 이 미수 사건 또는 도굴 사건 이것 때문에 서양에 대한 반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 쳐들어오는 게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역시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신미양요의 원인은 이제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핑계로 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어제현 장군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현 장군.
장렬하게 전사졌지만 어지현 장군의 그 분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병인양요 때 우리가 외교장관 문서를 강탈당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흐름을 순서대로 잘 잡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걸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서양 세력을 막아냈다는 면이 있지만 근대화를 좀 지연시켰다 그런 한계는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국 개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원군이 물러나요. 대원군이 물러나면 고종이 친정을 하거든요. 고종이 친정을 하면 통상과 수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요. 그 다음 미국과 등등의 여러 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그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일반 민중들의 또는 구식군인들의 반발이라고 하면 이모군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모군란은 188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은 위정 척사운동이라 그래서 또 반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의 간섭이 이모군란 이후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바로 급진개화파들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890년대 들어서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바로 반봉건 또는 반외세를 부르짖는 그런 민중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의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럼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운요호 사건이라고 일본이 운요라는 군함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은 일단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 침탈이나 좀 정치적 또는 침탈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조건 중에 치외복권도 있고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속 조약에 있는 무관세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의 쌀과 작곡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다 이런 부분에서 침탈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모군란은 뭐랑 연동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뒤에 또 언급되긴 하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요. 이거는 개화 정책, 즉 서구화 정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와중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모군란은 원인 자체는 구식군인들의 반발이에요. 구식군인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차별 대우를 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거기에 많은 도시의 하층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고 일본의 경제 침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개화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난 폭동인데 난인데 이것을 청나라 군대를 우리가 불러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모군란으로 인한 결과는 일단 일본과 재물포 조약이 있고 청나라와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의 재물포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요. 이때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거든요. 일본인들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재물포 조약은 공사관 경비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서 한성이나 양화진에 상점을 개설할 수 있고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내지 통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청상인이 내륙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개항장 주변에서 거류지 무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청나라상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므로 청과 일본 간의 이제 무역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은 이때 또 조일, 수호조교, 속약이라는 걸 또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류지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청의 영향력은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의 간섭 심화로 인해서 우리가 청에게 더 굴종하고 청으로 인해서 개화 정책이 좀 후퇴한다고 느꼈던 개화파 중에 급진파들, 일본식의 모델을 원하는 급진파들이 김옥균으로 대표되죠.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은 친청 4대당과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정변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른바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냐? 일본이 갑신정변을 사실은 지원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와중에 도시의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당시 일본 공사관에 또 집기를 던지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이 또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관에 대한 신축 비용을 마련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일본과 맺은 한성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겁니다. 왜냐? 왜 텐진조약을 체결하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앞으로 조선에 이제 변란이 있을 때 서로 공동 파병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니까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가 또 이긴 거예요. 일본군이 조선을 도와준다 그랬지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고 청나라가 이긴 거거든요. 청해 간섭은 이모군란 때보다 갑신정변 이후에 더 강해져요. 더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청나라하고 협상을 해서 청과 일본의 양군이 조선에서 둘 다 철수하고 앞으로 조선에서 변란이 있을 때 공동으로 서로 알려서 서로 공동 파병을 하자. 이 내용이 텐진조약입니다. 이게 나중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가 정부가 청나라 군대 파병을 요청하는데 그때 일본 군대가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청일전쟁으로 발전되는 건데요. 이것이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1894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1892년부터 대략 93년 요 사이에 동학이 이제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동학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94년이 딱 되니까 동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1894년 이 와중에 또 순서가 나눠집니다. 먼저는 고부밀란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학이 이제 1차 봉기를 시작합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폭정 때문에. 자, 1차 봉기는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차 갑오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갑오개혁을 또 강요하고 하니까 1차 때 전주 화약으로 해산한 동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2차 봉기가 그 뒤에 나와요. 2차 봉기가. 자, 그리고 이걸 진압하고 나서 또 갑오개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흐름이 지금 1차 갑오개혁까지밖에 없지만 흐름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렵게 공부할 때는 1차와 2차의 갑오개혁의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95년이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일전쟁 끝에 청일전쟁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청해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삼국간섭이 나옵니다.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서 랴오둥반도를 반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칠러파들이 좀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당시 이제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미개혁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반발한, 그렇죠? 여기에 반발한 우리 의병이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위정척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96년이 되면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십니다. 아간 파천을 하면 을미 개혁이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이제 연결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은 언제 나온다? 삼국간섭 전에 나오는 거죠. 삼국간섭 전에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청해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눌러서 다시 랴오둥반도를 반환시키는 게 삼국간섭이고, 그 삼국간섭 때문에 칠러파들이 강해지고 명성황후 정권이 자 그렇게 그 칠러 세력을 중심으로 꾸려지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사건들이 근대사는 아무래도 앞에서 공부하셨던 거랑 달리 다닥다닥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재미있기도 한데 공부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주요 문물 중에서 전환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기구고 방문국은 최초의 이제 출판, 인쇄를 담당합니다.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나오는데요. 이게 갑신정민으로 폐간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 안에 발행된 신문입니다. 자, 순한문으로 발행된 신문이고요. 열흘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원산학사라고 해서 또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데요. 얘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유경공원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유경공원은 아무래도 정부가 설립한 학교라서 원산학사도 학교고 유경공원도 학교인데요. 정부가 만들었고 이거는 당시 민간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83년, 86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는 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좌원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층 자제로 구성된 우원이라는 또 그런 판 단위가 있습니다. 좌원과 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죠? 상류층을 대상으로 학교니까. 자, 그 다음에 고종의 이제 대한제국은 왜 나오냐면 아간파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1년 정도 거기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1896년 아간파천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고종 돌아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897년에 고종께서 돌아오십니다. 어디로? 경운궁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개혁을 하냐? 광무개혁을 합니다. 됐죠? 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광무개혁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면 바로 이거죠. 구본신참.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참작하겠다라는 거라서 정치제도는 조선의 정치제도, 전제정치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덕수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경운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운궁으로 항공하셨다 이렇게 해도 이게 더 맞는 말이죠. 나중에 덕수궁이 되니까. 자, 그래서 광무개혁을 좀 볼 겁니다. 대한제국하고. 자, 아간 파천 이제 1896년 초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을 하신 거고,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기관지가 독립신문인데요. 독립신문이 먼저 발간이 되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데, 독립신문은 순한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순한글 신문이고, 그 다음에 영문판도 있어요. 민중계몽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돌아오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를 하십니다. 원구단이라는, 환구단이라는 또는 원구단이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하시는데, 그리고 제국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청나라하고 이제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청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조청 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우리가 청의 속방으로 규정되어 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전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은 독도에 관해서도 주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독도를 이제 우리 땅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또 승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해주 지역에 해사 및 통상사무를 설치하기도 하고, 특히 간도 기속 문제가 터지는데요. 그때 간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특히 1903년에 우리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의 이제 주권 수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의 개혁이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내용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나중에 1899년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이 나오는데요. 이건 대한제국을 만세불변할 전제정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이고, 나머지 기능적인 것들은 상당히 진전되는 게 많아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 회사도 많이 세웁니다. 더군다나 대한제국 시기에는요, 경제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그 모든 사람들의 토지 소유 관계를 조사해서 지계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가 있어요. 지계. 그 지계를 발급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차가 1899년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다녔다는 얘기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같은 1899년이라면 철도 중에 우리가 경인선이 개통된 것도 연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1904년에 결국은 발발하게 되죠. 이때 아간파천 이후로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 상태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러일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1904년 2월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쟁의 그 분위기 안으로, 그 흐름 안으로 우리 대한제국의 역사가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우리 힘으로만 주권소를 할 수 없는, 국권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국권피탈 과정을 보면 자, 청과 러시아를 물리치고 조선 내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러일 전쟁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자, 1904년에 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처음에 선전포고도 없이 이제 러시아군을 기습했다가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조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적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그런 조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이 있어요. 이 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를 실시하는 겁니다.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보내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1905년에 열강들이, 서구 열강들이 일본을 도와줍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건 일본과 미국이 맺은 거예요, 몰래. 그래서 필리핀과 조선을 차지하기로 각각 협약을 맺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일본 편을 들어줍니다. 2차 영일동맹이죠.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이 견제해주는 대가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에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지배권은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완전히 외교권을 빼앗겨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빼앗기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1907년에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해보려고요. 고종께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나서 이제 순종이 즉위하죠.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한일 신협약. 여기서 이제 차관 정치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09년에 우리가 기후각서라고 해서 외교권을 우리가 을사늑약 때 뺏겼지 않습니까? 이때는 기후각서,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이 되는 것이죠. 순종이 발표한 날이 이제 이 날인데요. 자,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에 항거하는 의병들의 항쟁도 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때는 을사의병이 있고 이때 신협약 요거 뒤에 부속조약으로 군대 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산된 군인이 들어오는 정미의병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의정서 러일 전쟁 중에 자, 내용은 뭐라고요?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 한일협약, 외교고문의 스티븐스, 재정고문의 메가타 보내서 고문 정치합니다. 자, 을사늑약 뭐라고요?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거기에 항거하는 것이죠. 신돌석이라는 최초의 평민의병이 나옵니다. 물론 최익현이나 민종식 같은 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을. 그것 때문에 고종이 퇴위되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신협약, 그래서 우리가 차관 정치라 그래요. 각 부서의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차관 정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국채부상운동을 1907년부터 합니다. 7년부터 8년까지 하는데
나라 빚을 갚자는 거죠. 모금을 해서. 신민회라고 하는 대단한, 정말 신민회라고 하는 대단한 비밀 조직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고종황제에 강제 퇴위된 거고 거기에 항거한 정미의병이다. 자, 군대 해산을 했기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탈기구, 빼앗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수탈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에서 저격하셨죠. 그렇죠? 안중근 이거 알아두시고 결국 10년에 병합주와 국권이 피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완공된 서양식 건축물 덕수궁 석조정,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흐름을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죠? 순서 배열이, 사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료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토대로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대체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